남양의 밤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를 쏟아붓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천군만마가 진군하는 말발굽 소리처럼 요란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이야말로 진야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다. 제남상단, 강호 제1의 거상이라 불리는 이곳은 철옹성이라는 명성답게 수백 명의 호위무사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담벼락마다 촘촘히 박힌 횃불들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지만 폭우에 젖어 깜빡이는 불빛 사이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존재했다. 진야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검은 야행복을 입은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 그 자체였다. 처마 밑의 어둠과 빗줄기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그는 소리 없이 비밀 금고가 있는 내원으로 침투했다. 발자국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5걸음. 진야는 마음속으로 거리를 쟀다. 전방을 순찰하는 무사 2명.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딱 5걸음이었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리, 그리고 그가 가장 치명적인 거리. 진야의 발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촌살보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간을 가르고 들어가는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순찰 무사들이 무언가 인기척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진야의 손끝이 그들의 경동맥을 스치고 지나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사들이 쓰러졌다. 진야는 그들의 시신을 재빨리 화단 뒤로 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살인은 최소한으로 그것이 그의 철칙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비밀 금고 앞 육중한 강철 문에는 복잡한 기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진야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품에서 가느다란 철심을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고 능숙하게 돌렸다. 치달까.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금괴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진야의 시선은 오직 하나, 중앙의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흑단함에 꽂혔다. 만천비로. 강호의 모든 비리와 약점이 기록되어 있다는 전설의 장부. 이것을 손에 넣는 순간 강호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의뢰인은 이것을 가져오는 대가로 진야의 평생을 책임질 만한 거금을 약속했었다. 진야는 조심스럽게 흑단함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그 무게만큼이나 이 물건이 불러올 피바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의뢰 완료. 그는 짧게 중얼거리고 왔던 길을 되짚어 제남 상단을 빠져나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남양성 외곽에 버려진 사당이었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패가는 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동시에 음모가 싹트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진야는 사당 입구에 멈춰 섰다.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피 냄새,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공기 중에 미세하게 섞인 비릿한 혈향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나왔다. 물건은 가져왔나?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뢰인이었다.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심상치 않았다. 진야는 대답 대신 흑단함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사당 안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의뢰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가슴에 깊은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도망쳐. 의뢰인은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하나, 둘, 셋. 어림잡아 20명은 되어 보였다. 수고했다. 진야. 복면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함정이군. 진야는 덤덤하게 말했다. 놀랍지는 않았다. 이런 종류의 의뢰는 언제나 뒤끝이 좋지 않은 법이니까. 함정이라니. 그저 거래의 대상을 바꿨을 뿐이다. 그 장부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거래라. 진야는 흑단함을 품에 안았다. 미안하지만 내 거래 상대는 저기 누워있는 양반이라서 말이야. 선금도 받았고 신용은 지켜야지. 어리석은 놈. 죽은 자와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냐. 게다가 내 놈은 지금 포위됐다. 독 안에 든 쥐 꼴이라고.
우두머리가 손짓하자 복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 들었다. 시퍼런 칼날들이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진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당 앞마당은 좁았다. 게다가 빗물 때문에 바닥은 진창이었다. 일반적인 무인들에게는 최악의 전장이었지만 진야에게는 달랐다. 5걸음. 그는 다시 한번 거리를 쟀다. 가장 가까운 적과의 거리 3걸음. 그 뒤에 있는 적들과의 거리 5걸음. 완벽했다. 독 안에 든 쥐라. 진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누가 쥐고 누가 고양이인지는 해봐야 알지 않겠나? 죽여라. 우두머리의 외침과 동시에 복면인들이 쇄도했다. 사방에서 칼날이 날아들었다.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진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팟. 시간이 느려졌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허공에 정지한 듯 선명하게 보였다. 달려드는 적들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늘어졌다. 지척지간. 진야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영역. 이 공간 안에서 그는 신이나 다름없었다. 첫 번째 복면인의 칼이 진야의 목을 스치기 직전 진야의 몸이 유령처럼 흐려졌다. 그는 반 박자 빠르게 몸을 틀어 칼날을 피하고 그대로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푹. 진야의 단검이 복면인의 목을 꿰뚫었다. 비명도 없었다. 그는 쓰러지는 시체를 방패 삼아 뒤이어 날아오는 검격을 막아냈다. 2걸음. 진야는 시체를 밀어내며 옆으로 회전했다. 그의 발이 진창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날린 발차기가 2번째 복면인의 관자놀이에 꽂혔다. 퍽.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튕겨나갔다. 3걸음. 착지와 동시에 진야는 자세를 낮췄다. 하단을 노리고 들어오는 3번째, 4번째 적의 칼날이 그의 머리 위를 갈랐다. 그는 틈을 놓치지 않고 양손에 단검을 십자로 그었다. 촥. 2 사내의 허벅지에서 피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4걸음. 진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전장을 누볐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우아했고 동시에 잔혹했다. 좁은 공간, 쏟아지는 빗줄기, 진창인 바다. 그 모든 악조건이 오히려 그의 촌살보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5걸음. 마지막으로 우두머리의 앞이었다. 우두머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불과 찰나의 순간이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전율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말했잖아. 진용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진야는 흑단함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우두머리의 목에 단검을 겨눴다. 자, 이제 선택해라. 저 장부를 포기하고 살아서 돌아가겠나? 아니면 저들과 함께 여기서 뒹굴겠나?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였다. 눈앞의 사내는 인간이 아니었다. 빗속을 뚫고 나타난 사신이었다. 그 장부는 저주다. 그걸 가진 자는 모두 죽어. 너도 예외는 아닐 거다. 우두머리는 저주 섞인 비명을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살아남은 몇몇 복면인들도 기어코 도망쳤다. 사당 앞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빗소리만이 시체들을 위로하듯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진야는 흑단함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어 더욱 검게 빛나는 함. 저주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 장부 하나 때문에 의뢰인은 죽었고 자신은 강호의 공적이 되었다. 의뢰는 끝났다. 그는 흑단함을 보찜에 챙겨 넣으며 씁쓸하게 읊조렸다. 이제부터는 연장 근무인가. 그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될 길고 긴 도주와 추격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남양성 외곽의 작은 역참 마을.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진야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마을 입구 게시판 앞에 모여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이게 웬 난리인가? 만냥이라니. 어디 보자. 흉악범인가? 생김새가 아주 표독스럽게 생겼구만.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진야의 시선이 벽보에 박혔다.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듯한 생생한 초상화. 비록 화공의 솜씨가 조악하여 실물보다 훨씬 험상궂게 그려졌으나 문매와 턱선의 특징은 교묘하게 잡아냈다. 현상수배 흉적 진야 죄목살인, 방화, 상단 약탈 생사불문,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은자 만냥을 지급함. 진야의 인매가 비틀렸다. 제남 상단의 일 처리가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고작 하룻밤 사이다. 관아에 신고하고 수배령을 내리고 화공을 불러 그림을 그리고 이걸 인쇄하여 뿌리기까지 보통의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해. 관아와 상단이 한 통속이라는 증거군. 은자 만냥. 평범한 백성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저 액수는 단순히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 강호의 모든 칼잡이, 사냥꾼, 낭인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진야는 조용히 인파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침착했다. 당황해서 뛰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들의 눈에 띌 것이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친 여행객 흉내를 내며 마을 어귀의 낡은 객잔으로 향했다. 울레객잔이라는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다. 이른 아침이라 객잔 안은 한산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진야는 국수 한 그릇과 독한 술 한 병을 주문했다. 탁자 위에 흑단함을 올려두었다. 겉보기에는 귀한 폐물함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든 것은 강호를 뒤흔들 비리가 담긴 장부, 만천비록이었다. 진야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다. 안에는 푸른색 비단으로 감싸인 얇은 책자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길로 책장을 넘겼다. 진야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대했던 뇌물장부나 거래, 내역은 없었다. 대신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암호인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보안이 걸린 암호문이었다. 이걸 해독하지 못하면 만천비록은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젠장. 진야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장부를 덮었다. 그때 점소이가 국수를 내려놓으며 힐끔 흑단함을 쳐다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 이상의 탐욕이 서려 있었다. 진야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들었다. 국수를 입에 넣으면서도 온 신경은 객잔 전체로 뻗어나갔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카운터에 앉은 주인이 주판을 튕기는 소리, 그리고 객잔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냈다. 오는 길에 몰래 뜯어낸 자신의 수배지였다. 촛불에 종이 끝을 갖다 대자 불꽃이 혀를 날름거라며 종이를 삼켰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재가 되어 바스러졌다. 놈들은 내가 남양성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포위망을 뚫으려면 역으로 움직여야 해. 국수 그릇을 비우는 동안 진야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암호를 해독할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의뢰인은 죽었고 야귀대는 몰살당했다. 자신이 가진 정보는 오직 이 쓸모없는 암호책 하나뿐. 그때였다. 객잔 문이 벌컥 열리며 서너 명의 사내들이 들어왔다. 관아에 포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허리에 찬 칼은 관급이 아닌 사제였다. 그들의 뒤로 지역 무관 복장을 한 사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객잔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주방의 칼질 소리가 뚝 끊겼다. 이복의 주인장, 혹시 삿갓을 쓴 수상한 놈 못 봤나? 포졸 조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물었다. 객잔 주인은 짐짓 놀란 척하며 눈동자를 굴렸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를 향했다. 진야가 앉아있는 곳이었다. 이미 연락이 닿았군. 진야는 술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객잔에 들어올 때부터 주인의 태도가 미묘하게 거슬렸다. 주문을 받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국수를 내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다. 시간을 끈 것이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야에게 꽂혔다.
거기 삿갓 쓴 형씨, 고개 좀 들어보지? 보졸 조장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다가왔다. 진야는 대답 없이 남은 술을 마저 비웠다. 찰랑이는 술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귀가 먹었나? 관가에서 묻지 않느냐? 조장의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뒤에 있던 무관들이 슬금슬금 진야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객잔의 구조는 좁고 길쭉했다. 입구는 그들이 막고 있었고 뒤쪽 문은 잠겨 있을 것이 뻔했다. 형씨, 좋은 말로 할 때 조장이 진야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다. 5걸음, 진야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곁으로 5걸음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경고했소. 그 말에 조장은 코웃음을 쳤다. 이 놈이 미쳤나? 차봐. 조장의 신호와 함께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좁은 객잔 안이 살기로 가득 찼다. 10여 명의 장정들이 좁혀오는 포위망. 도망칠 곳은 없어 보였다.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당황하여 퇴로를 찾거나 허둥지둥 칼을 휘둘렀을 것이다. 하지만 진야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흑단함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허리춤에 단검, 자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촌살보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넓은 개활지라면 불리했겠지만 여기는 좁디좁은 객잔 아니다. 탁자와 의자가 널려 있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곳. 누군가에게는 감옥 같은 지형이겠지만 진야에게는 최고의 사냥터였다. 죽여라. 목만 가져가면 된다. 무관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박도를 내리찍었다. 진야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과지. 박도가 내리찍힌 곳은 빈 의자였다. 나무 파편이 튀는 사이로 진야는 이미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5걸음도 필요 없었다. 단 한 걸음. 진야의 단검이 무관의 손목을 스치듯 지나갔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손목의 힘줄이 끊어졌다. 박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진야는 몸을 회전시켰다. 크악! 그의 발길질에 탁자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날아오른 탁자는 달려들던 포졸 2명을 덮쳤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진야는 놓치지 않았다. 지척지간. 아주 가까운 거리.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 진야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다. 좁은 공간에서 긴 칼을 휘두르는 적들은 서로의 동선이 꼬여 허둥댔지만 짧은 단검을 역수로 쥔 진야는 그 틈새를 물처럼 파고들었다. 푸, 퍽, 급소만을 노리는 간결한 타격. 목, 명치, 허벅지 안쪽. 진야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내들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피가 튀어 객잔의 낡은 벽지를 적셨다. 이놈이. 조장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진야는 이미 그의 코앞에 와 있었다. 진야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경고했을 텐데. 서늘한 속삭임과 함께 단검의 손잡이 끝이 조장의 턱을 강타했다. 억 소리와 함께 조장이 뒤로 넘어지며 뒷사람들과 엉켰다. 진야는 쓰러진 적들을 확인 사살하는 대신 그 혼란을 틈타 주방 쪽으로 몸을 날렸다. 예상대로 주방 뒷문은 잠겨 있었으나 진야의 발길질 한 번에 빗장이 박살났다. 와장창. 뒷문을 부수고 나온 진야는 그대로 담장을 넘었다. 등 뒤에서 고함과 호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거기 서라. 지원군을 불러라. 놈이 북쪽 숲으로 도망친다. 진야는 숲을 향해 달렸다. 배부 깊숙한 곳에서 단내가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뭇가지가 뺨을 긁고 젖은 낙엽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짐승처럼 숲의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 진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손에 들린 흙단함은 여전히 묵직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일화에서의 전투가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면 방금의 전투는 명백한 사냥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동선을 예측했고 미리 매복해 있었으며 죽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진야는 나무의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빽빽한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만냥이라.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흙단함을 쓸어내렸다. 내 목숨값이 생각보다 저렴하군. 입가에 맺힌 냉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강호 전체가 그를 적으로 규정했다. 살아남으려면 이 빌어먹을 장부의 비밀을 푸는 수밖에 없다. 진야는 흙단함을 품에 단단히 안고 다시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짜 도주는 이제부터였다. 사흘하고도 반나절. 그 시간 동안 진야가 멈춘 것은 오직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말라 비틀어진 주먹밥을 물 없이 삼킬 때뿐이었다. 남양성을 벗어난 이후로 풍경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이름 모를 잡목림을 지나고 거친 자갈밭을 건너 이제는 인적조차 드문 험준한 산길이었다. 발바닥의 물집은 터진 지 오래였고 그 위에 다시 굳은 살이 박였다가 또다시 터지기를 반복했다. 신발 밑창은 너덜너덜해져 흙바닥의 냉기를 고스란히 전해왔다. 휘오오오.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온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비늘을 비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진야는 그 소리에 흠칫하며 걸음을 멈췄다. 배부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단전에 모아두었던 내공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촌살보법은 폭발적인 위력을 내는 만큼 신체의 부담이 큰 무공이었다. 지난 며칠간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간헐적으로 보법을 펼친 대가가 이제야 육체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튀어나온 넓적한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름 모를 잡목림을 지나고 거친 자갈밭을 건너 이제는 인적조차 드문 험준한 산길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진야의 귀에는 여전히 환청이 들렸다. 저 놈이다. 저 놈 목에 만냥이 걸려 있다. 잡아라. 죽여. 객잔에서 들었던 탐욕스러운 고함이 귓가에 맴돌았다. 냥. 그 액수는 저주였다. 강호의 의리나 도의 따위는 은자 한 입보다 못한 세상이었다. 하물며 만냥이라면 젖먹이 아이조차 부모를 팔아넘길 금액이었다. 진야는 품속을 더듬었다. 차가운 흙단함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이 작은 상자 하나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적이 되었다.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지독한 오기가 치솟았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개죽음일 뿐이야.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꺼냈다. 남은 물은 고작 한 모금. 아껴 마셔야 했지만 타는 듯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들이켰다. 미지근한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아주 약간이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이 암호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본능의 의지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더 깊고 험한 곳으로 도망칠 뿐이었다. 그때였다. 힘들지, 지극히 평범하고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명랑한 목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진야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지쳐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생존 본능이 고통을 압도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단검을 뽑아들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바위 뒤쪽, 덤불숲 사이,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어머, 놀라기는. 살수 양반들은 다들 그렇게 예민한가? 여인은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다. 허름한 삼배옷의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등 뒤에는 약초가 가득 담긴 대나무 광주리를 메고 있었다. 영락없는 산골의 약초꾼 차림이었다. 하지만 진야는 단검을 쥔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이 깊은 산 중에 야심한 시각에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약초꾼이라니. 게다가 그녀는 진야가 3일 밤낮을 달려오며 깔아두었던 숱한 기척 감지, 함정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등 뒤까지 접근했다. 누구냐? 진야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여인은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품에서 말린 감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다. 지나가던 약초꾼한테 너무 살벌하게 굿이네. 만냥짜리 목숨이라 그런가? 그녀의 입에서 만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진야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나를 아는군. 알다마다요. 진야. 나이 20대 중반. 듣기는 촌살보법과 지척지간. 제남 상단을 털고 남양성 객잔 하나를 박살내고 도망친 희대의 흉저. 여인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줄줄 읊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진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했다. 아, 하나 더 있네. 지금 탈진 직전이라는 거. 그녀가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미소는 기묘했다. 순박해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눈빛은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진야는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살려둘 수 없다. 이곳을 벗어난다고 해도 그녀가 추격대에게 위치를 발설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죽인다. 결론은 단순했다. 진야는 발끝에 힘을 모았다. 거리는 약 7장. 촌살보법의 사거리 밖이다. 하지만 상대는 무방비하게 앉아있다. 기습적으로 거리를 좁힌다면 승산은 있었다. 약초꾼 치고는 아는 게 너무 많군. 약초만 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이지. 가끔은 사람도 캐고 소문도 캐고 그러거든. 여인은 전혀 긴장하지 않은 태도로 툭 뱉은 감씨앗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그런데 진야씨, 그거 알아요? 당신 지금 도망치는 방향 완전히 틀렸어. 이대로 신비만 더 가면 절벽이야. 그리고 그 아래 계곡에는 남양성 관군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고 진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거짓말인가? 아니면 놈들이 벌써 포위망을 거기까지 좁혔단 말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말했잖아. 난 소문을 캔다고.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묻은 엉덩이를 툭툭 털어내는 동작이 한없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진야의 눈에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빈틈없는 방어 태세로 보였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잠깐 칼 좀 내리고. 제안은 필요 없다. 진야는 말을 끊음과 동시에 땅을 박찼다. 대화는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지원군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팟. 진야의 신형이 어둠 속을 가르는 화살처럼 쏘아져 나갔다. 지친 몸이었지만 순간적인 폭발력만큼은 여전했다. 7장의 거리가 눈 깜짝할 새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아니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빠르군. 하지만 닿는다. 3걸음, 2걸음. 진야는 거리가 좁혀짐과 동시에 호흡을 멈췄다. 촌살보법의 진가는 오보 안에서 발휘된다. 사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상대가 누구든 반응하기 전에 목을 벨 수 있다. 그의 눈에 여인의 하얀 목덜미가 들어왔다.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죄책감은 나중에 느끼면 된다. 한 걸음. 진야의 단검이 밤 공기를 찢으며 여인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었다. 상대가 피할 곳을 미리 계산하여 궤적을 꺾어 들어가는 필살의 일격이었다. 날카로운 파공성이 고막을 때렸다. 단검 끝에 무언가 베이는 감각이 전해져야 했다. 하지만 허공이었다. 어머, 성급하시긴. 진야의 눈앞에서 여인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흐릿해졌다. 분명 찔렀다고 생각했는데 단검은 여인의 옷자락 스치지 못하고 허공을 갈랐다. 진야는 즉시 몸을 회전하며 2번째 공격을 날렸다. 횡으로 넓게 베어내는 공격. 훅. 이번에도 빗나갔다. 여인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가볍게 뒤로 물러나 있었다.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중력을 거스르듯 스르르 미끄러지며 거리를 벌렸다. 이건 진야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공격 궤적을 완전히 읽고 그보다 박자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저 기이한 보법, 땅을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경공술이었다. 진야는 공격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거친 숨이 몰아쉬어졌다. 단 2번의 공격이었지만 전력을 다한 탓에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초꾼? 진야가 이를 갈며 물었다. 약초도 캐긴 캔다니까 거짓말은 안 해.
여인은 여유롭게 웃으며 소매를 정리했다. 그리고는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스르르 꺼냈다. 섬광이 번뜩였다. 달빛을 반사하는 얇고 날카로운 단검. 진야가 든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자, 이제 내 차례인가? 여인의 분위기가 일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명랑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살기가 숲을 채웠다. 그녀가 가볍게 단검을 쥐고 자세를 낮췄다. 진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여자는 고수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윗줄의 고수. 정상적인 상태라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처럼 지친 상태로는 필패였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 저런 경공수를 가진 자에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등을 보이는 순간 죽는다. 진야 씨, 당신의 그 지척지간이라는 무공, 꽤 재미있네. 좁은 공간에서는 확실히 위협적이겠어.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다. 탁 트인 곳에서 당신보다 빠른 상대를 만나면 그저 샌드백일 뿐이지. 정곡이었다. 진야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진야는 흑단함이 든 품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원하는 게 뭐냐? 현상금인가? 에이, 만냥? 물론 큰 돈이지. 하지만 그걸 받으려면 그 무거운 머리통을 들고 관악까지 가야 하잖아. 피 냄새 풍기면서. 난 그런 비효율적인 노동은 딱 질색이야. 그녀가 단검을 빙글 돌렸다. 나는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걸 원해. 진야는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었다. 돈도 아니다. 그렇다면 만천비록인가? 장부를 원하는 건가? 장부. 아, 그 만천비록? 그녀는 진야의 품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거 어차피 암호 때문에 읽지도 못하잖아. 당신한테는 그냥 무거운 땔감일 뿐일 텐데. 진야의 동공이 흔들렸다. 암호화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 이 여자의 정보력은 도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누구냐? 너. 진야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살기보다는 경계심과 궁금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여인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멈춰섰다. 그리고 단검을 다시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소월. 그녀는 밤하늘의 희미한 달을 가리켰다. 강호에서는 귀소라고도 부르더군. 귀소. 귀신의 웃음. 진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강호의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정보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 돈만 주면 황제의 속옷 색깔까지 알아낸다는 신비의 정보상인. 정보상인이 왜 나를 직접 찾아왔지? 말했잖아. 판을 짜고 싶다고. 소월은 바위 위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저기가 사라지자 숲의 공기도 다시 차분해졌다. 진야 씨, 지금 당신 상황을 정리해 줄게. 동쪽은 제남 상단의 살수들, 서쪽은 현상금 사냥꾼 연하, 남쪽은 이미 봉쇄됐고, 북쪽은 관군이 진을 치고 있어. 당신은 독 안의 쥐야. 아니, 독 안의 보물 상자지. 그녀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진야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이 포위망을 뚫는 방법은 딱 하나야. 놈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드는 것. 변수. 그래. 혼자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나랑 손을 잡으면 가능하지. 소월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정보를 팔아. 당신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수익은 7대3 어때? 내가 7점. 미쳤군.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7이라고? 진야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소월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죽든가. 만 양짜리 시체가 되어서.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진야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와 싸워 죽거나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불확실한 도박을 하거나. 진야는 품속의 흑단함을 꽉 쥐었다.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암호. 진야가 입을 열었다. 그걸 풀 수 있나? 소월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었다. 당연하지.
해독법이 담긴 책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 아주 가까운 곳에. 진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거두었다. 6대 4점. 어라. 배짱이 두둑하네. 죽기 직전인 주제에. 싫으면 관두고. 정보는 이류라며. 나는 인류가 되고 싶은데. 진야가 그녀의 말을 비꼬아 되받아쳤다. 소월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배를 잡고 깔깔 웃었다. 숲속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를 만큼 경쾌한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마음에 들어. 좋아. 6대 4점. 대신 식비랑 숙박비는 별도야. 소월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다. 죽이는 건 삼류. 정보를 파는 건 이류. 판을 짜는 건 인류라지. 난 인류가 되고 싶거든. 당신도 꽤 괜찮은 장기말이 될 것 같고. 그녀가 숲의 북서쪽 덤불이 우거진 새끼를 가리켰다. 이쪽이야. 관군들이 깔아놓은 그물, 구멍이 딱 하나 있거든. 그리로 가면 내 안전가옥이 있어. 진야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월의 뒤를 따랐다. 귀신의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륵 같은 어둠이 깔린 산길. 진야는 자신의 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릴까 두려워 입을 꾹 다물었다. 앞서가는 소월의 발걸음은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다. 마른 낙엽을 밟고 지나가는데도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산의 일부인 양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소월이 멈춰 선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덩굴 식물로 뒤덮인 폐가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창호지 다 뜯겨 나간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귀신 곡소리를 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흉가였지만 지금 진야에게는 황궁의 침소보다 더 아늑해 보였다. 여기가 안전가옥인가? 안전가옥이라기보다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장이지. 관군도 살수들도 이런 귀신 나올 법한 곳까지 뒤지려 들지는 않거든. 소월이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진야는 주위를 한 번 더 경계한 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소월은 구석에 쌓인 집더미를 들치더니 꽁꽁 숨겨두었던 유칠된 항아리와 걸량꾸러미를 꺼냈다. 자, 일단 먹어. 죽은 귀신 때깔이라도 좋아야지. 그녀가 던져준 것은 딱딱하게 굳은 보리 주먹밥과 말린 육포였다. 진야는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턱이 아플 정도로 딱딱했지만 며칠을 굶은 위장은 미친 듯이 음식물을 갈구했다. 목이 메어올 때마다 항아리에 물을 들이켰다. 소월은 그 모습을 턱을 괴고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다. 천하의 흉적 진야가 굶어 죽은 거지 꼴이라니. 강호의 호사가들이 알면 배를 잡고 웃겠어. 진야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씹어 넘겼다. 음식물이 들어가고 포만감이 아주 조금 느껴지자 그제야 마비되었던 사고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닦아내며 소월을 노려보았다. 이제 설명을 들어볼까? 판을 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소월은 낡은 탁자 위에 등잔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내가 훔친 그 만천비로. 그게 단순한 상단 장부가 아니라는 건 너도 눈치챘겠지. 진야는 품속의 흙단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묵직한 중압감이 탁자를 누르는 듯했다. 제남 상단의 비리 장부라고 들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제남 상단은 그저 관리인일 뿐이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지. 소월이 손가락으로 흙단함을 톡톡 두드렸다. 하남 팽가. 그리고 사천당문. 진야의 눈썹이 꿈틀했다. 강호의 발을 담근 차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들이었다. 오호단문도의 팽가와 독과 암기의 명가 당문. 둘 다 구파일방에 버금가는 세력을 자랑하는 이른바 5대 세가의 일원들이었다. 그 거물들이 왜 고작 상단 장부에 목을 매지? 고작이라니.
그 안에는 그들이 지난 10년간 관아의 고관대작들에게 뿌린 뇌물 내역, 밀무역 경로, 심지어 청부살인 의뢰 내역까지 들어있거든. 그게 세상에 공개되면 팽가와 당무는 멸문지화는 면하더라도 강호에서 매장당할 거야. 소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진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건드린 벌집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단순히 상단을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강호의 거대 세력 둘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다. 그래서 놈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온 거군. 그래, 지금 밖을 돌아다니는 건 관군 따위가 아니야. 팽가의 도객들과 당문의 추적조지. 특히 당문 놈들은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아. 아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조만간. 그녀는 말을 줄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상황 파악은 끝났나? 자, 그럼 이제 진짜 거래를 해야지. 거래. 6대 4로 나누기로 하지 않았나? 그건 수익 배분 이야기고 내가 말하는 건 정보 접근 권한이야. 소월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등잔부를 머금고 이글거렸다. 암호를 풀게 되면 그 내용을 나도 전부 보게 해줘.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내가 별도의 장사를 하더라도 넌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내 조건이야. 진야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장부의 내용을 공유한다는 건 자신의 목숨줄을 그녀에게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가 정보를 이용해 팽가나 당문과 이중 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 거절한다면? 거절. 소월이 코웃음을 쳤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착각하지 마, 진야. 난 널 도와주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지. 가망 없는 투자처에 돈을 붓는 바보는 없어. 내 속을 어떻게 믿지? 정보를 팔아넘기고 내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아? 진야의 손이 탁자 아래 단검, 자루로 향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사를 하며 잠시나마 느꼈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믿음. 소월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런 건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주는 뼈다귀 같은 거야. 강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니까 손을 잡는 거지.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폐가에 뚫린 창살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진야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살기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온다. 소월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누가? 손님들. 성격 급한 사천의 독쟁이들이 먼저 도착했나 보네. 진야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소월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 지금 내 몸 상태로 나가면 고슴도치가 될 뿐이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죽자는 거냐? 그러니까 선택해. 내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혼자 나가서 저들과 춤을 추든가. 그녀는 여유로웠다.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진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추적자들이 들이닥칠 타이밍을 계산하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비열하군. 칭찬으로 들을게. 인류는 원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소월이 진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빨리 결정해. 당문의 독질녀와 팽가의 5호단 문도를 동시에 상대할 자신 있어. 네, 그 자랑스러운 촌살보법도 도간계 속에서는 무용지물일 텐데. 쉬이. 그때 미세한 파공성이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훨씬 더 날카롭고 인위적인 소리. 소월이 씩 웃으며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 엎드려. 진야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굴렀다. 퍼버버버. 수십 개의 검은 물체들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벽과 기둥, 그리고 방금 전까지 진야가 앉아있던 탁자에 무언가가 빽빽하게 박혔다. 푸른 빛이 감도는 가시. 당문의 동문 암기, 독질녀였다. 만약 소월의 경고가 없었다면 진야는 온몸에 구멍이 뚫려 즉사했을 것이다. 진야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무 기둥에 박힌 독질녀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맹독이었다. 봤지. 탁자 밑에서 소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시작이야. 곧 펜가의 도객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거야. 내 몸 상태로는 당문의 독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펜가의 돌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하고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척이 있다. 포위해라. 쥐새끼들이 저 안에 숨어 있다. 불을 질러라. 살벌한 고함이 폐가를 둘러쌌다. 퇴로가 없다. 유일한 희망은 이 상황을 예측하고 판을 짠 소월뿐이었다. 진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아야 했다. 복수든 야망이든 일단 목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좋아. 진야가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쳤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장부 내용 공유하겠다. 계약 성립. 소월의 명랑한 목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그녀가 탁자 밑에서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 꺼냈는지 모를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럼 이제 손님 맞이를 좀 해볼까? 소월은 창가로 다가가 주머니를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건 내 특제 선물이야. 당문 놈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펑. 밖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고 고지어 비명과 기침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내 눈. 이게 무슨 고춧가루. 쿨러. 화약과 맹렬한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를 섞은 소월표 연막탄이었다. 독은 아니었지만 시각과 호각을 마비시키는 데는 독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지금이야. 뒷문으로 뛰어. 소월이 진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진야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이끌려 폐가의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매캐한 붉은 연기가 자욱했다. 당문의 무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허둥대고 있었고 펜가의 도객들은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 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 이쪽. 소월은 혼란에 빠진 적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그녀의 보법은 춤을 추듯 유려했다. 진야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다가오는 칼날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거기 서라. 눈이 벌게진 펜가의 거구 하나가 앞을 막아섰다. 육중한 도가 진야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피할 수 없다. 막아야 한다. 진야는 단검을 역수로 쥐고 촌살보법을 밟았다. 하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속도가 나지 않았다. 깡. 금속음과 함께 진야의 손목이 저릿해졌다. 힘에서 밀렸다. 도가 진야의 어깨를 파고들려는 찰나 소월이 날린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구의 미간을 정확히 타격했다. 거구가 주춤한 사이 진야는 놈의 겨드랑이 사이로 파고들어 발목을 걷어찼다. 쿵 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멍하니 있지 말고 뛰어. 소월의 재촉에 진야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폐가 뒤쪽의 대나무 숲. 빽빽한 대나무들이 훌륭한 엄폐물이 되어 주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추격자들의 고함이 멀어졌다. 진야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무릎을 짚고 멈춰 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진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소월은 나무에 기대어 땀을 닦고 있었다. 그녀 역시 숨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진야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죽는 줄 알았다니. 이제 시작인데. 소월이 씩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진야는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계산을 이제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너, 그 연막탄 미리 준비해둔 거지. 당연하지. 당문 놈들이 올 걸 알았으니까. 독에는 독으로 상대하는 건 하수야. 눈물 콧물 쏙 빼는 게 상책이지. 진야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적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굴복할지까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패배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이한 신뢰감이 싹 텄다. 적어도 그녀의 판 안에 있으면 죽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다음은 어디지? 암호를 풀려면 어디로 가야 해? 진야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이제는 그가 먼저 물었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소월은 흑단함을 빤히 쳐다보았다. 암호 해독 책자. 그건 천기루에 있어.
천기루, 강호 제1의 도박장 말인가? 그래. 그곳의 주인장이 만천비록을 만든 장본인이자 유일하게 해독법을 알고 있는 괴짜지. 문제는 소월이 잠시 말을 끌었다. 그 양반이 사람을 잘 안 만나준다는 거야. 특히 돈 없는 거지는 더더욱. 진야는 자신의 텅 빈 주머니를 떠올렸다. 10,000냥짜리 현상수배범이지만 수중에는 은자 한 냥 없었다. 돈이 필요하겠군. 아니, 돈보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소월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아주 큰 도박판을 벌여야지. 천기루주가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거야. 아슬아슬한 공생 관계의 시작이었다. 진야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며 흙단함을 다시 품에 넣었다. 이제는 이 상자가 보물이 아니라 폭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일 성냥을 눈앞에 여자가 쥐고 있었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밤새 대나무 숲을 헤치고 나온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다. 진야의 옷은 곳곳이 찢겨 나갔고 소월의 뺨에도 옅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양성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상업도시 백운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성문 앞은 장사치들의 수레로 북적였다. 이대로 들어가면 바로 잡혀. 그 얼굴. 지금 10,000냥짜리 간판인 거 알지? 소월이 진야의 팔을 잡아 끌며 성벽 외곽의 허름한 움막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화장함과 보찜을 꺼냈다. 앉아봐. 내 전공이 정보 수집이지만 변장술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거든. 진야는 반신반의하며 바닥에 앉았다. 소월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섬세했다. 끈적한 안료를 진야의 얼굴에 펴 바르고 숟가루로 눈썹의 모양을 바꾸었다. 날카롭던 눈매가 처진 주름살에 가려져 순박해 보였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을 그려 넣었다. 자, 거울 봐. 진야는 녹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다. 거울 속에는 병색이 완연한 중년의 촌부가 앉아 있었다. 완벽하군. 목소리만 조심해. 기침 섞인 쉰 소리를 내면 더 좋아. 두 사람은 촌부와 그의 딸로 위장하여 성문을 통과했다. 검문하는 포졸들은 수배지의 흉악한 진야와 눈앞의 병약한 사내를 전혀 연결짓지 못했다. 백운의 거리는 활기로 넘쳤다. 하지만 진야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칼날들이 보였다. 곳곳에 펜가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 펄럭였고 뒷골목의 그림자 속에는 살기를 숨긴 자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적이는 시장통 한가운데 위치한 2층짜리 목조 건물, 금류 포목점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찻집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설명을 해보지. 왜 하필 포목점이야? 천기루로 간다면서. 진야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물었다. 소월은 창밖으로 포목점을 턱짓했다. 천기루주를 만나려면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까. 그리고 내 품에 있는 그 만천비록의 암호. 푸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 간단하다고? 응. 책자 암호 방식이야. 특정한 책의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 몇 번째 글자를 조합하는 거지.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책이 뭐냐는 건데. 소월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만천비록의 제작자는 강호의 흐름을 읽는 자야. 그는 변하지 않는 경전 대신 매일 변하는 숫자를 열쇠로 삼았어. 바로 저 금류포목점의 비밀거래 장부지. 진야의 눈이 가늘어졌다. 금류포목점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점이었지만 그 규모나 드나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예사롭지 않았다. 저곳은 하남 펜가의 자금줄 중 하나야. 그리고 만천비록의 작성 시기와 저 포목점의 결산 시기가 일치해. 즉, 저곳의 장부를 손에 넣으면 암호의 절반은 풀 수 있다는 소리야. 나머지 절반은? 그건 장부를 얻고 나서 생각하자고. 오늘 밤 우리는 도둑질을 좀 해야겠어. 소월이 씩 웃었다. 진야는 찻잔을 비우며 포목점의 구조를 눈에 담았다. 굳게 닫힌 창문, 입구를 지키는 사내들의 굳은 살 박인 손, 지붕 위에 기쳐.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자시. 세상이 잠든 시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다.
진야와 소월은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고 급류 포목점의 지붕 위에 엎드려 있었다. 기와를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경비는 총 6, 전면 2, 후면 2, 내부에 2. 교대 시간은 매 시각 정가. 소월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진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의 둘이 문제였다. 인기척을 죽이고 접근하더라도 좁은 실내에서는 발각될 위험이 컸다. 소월이 품에서 가느다란 철사와 갈고리를 꺼냈다. 그녀는 2층 창문의 틈새로 철사를 밀어 넣었다. 달그락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먼저 들어가. 난 망을 볼게. 진야는 소리 없이 창문을 넘었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최고급 비단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호흡을 멈추고 기척을 살폈다. 1층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부 경비들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다. 진야는 2층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넓은 홀에는 형형색색의 비단 두루마리들이 기둥처럼 쌓여 있었다. 장부가 있을 만한 곳은 1층 안쪽, 주인장의 집무실 뿐이었다. 진야는 경비들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림자처럼 비단 더미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집무실 문 앞,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주판과 잡다한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벽면에는 금고로 보이는 철제함이 박혀 있었다. 이건가? 진야는 머리핀을 뽑아 금고의 열쇠 구멍에 꽂았다. 도둑질은 그의 본업이었다. 이런 구형, 금고 따위는 식은 죽먹기였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핀을 돌렸다. 치달까.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툼한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진야가 장부를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삐삐거. 마루가 울렸다. 진야의 전신, 털이 곤두섰다. 집무실 밖이 아니었다. 바로 뒤였다. 쥐새끼가 들어왔군.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살기가 목덜미를 덮쳤다. 진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숙이며 옆으로 굴렀다. 쾅! 그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도가 내리꽂혔다. 책상이 반으로 쪼개지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헉! 진야는 자세를 잡으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구의 사내가 흉흉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펜가의 무사였다. 인기척을 완전히 지우고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역시 냄새가 난다 했어. 만 양짜리 목이 제 발로 굴러들어왔구나. 사내의 고함에 밖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무슨 일이냐? 침입자다. 문을 막아. 순식간에 집무실 입구가 막혔다. 좁은 방 안에 5명의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진야를 포위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죽여라. 장부는 뺐으면 그만이다. 거구의 무사가 돌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도법은 흉포했다. 5호단문도의 파괴력이 좁은 방 안을 압박했다. 진야는 단검을 역수로 쥐고 쳐냈다. 캉! 손목이 시큰거렸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다른 무사들이 찌르기를 시도하며 들어왔다. 좁다. 일반적인 무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칼을 휘두를 공간도 부족하고 다수의 적에게 포위당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진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좁아서 다행이군. 지척지간. 아주 가까운 거리. 그곳은 진야의 영역이었다. 진야는 거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상대의 도가 너무 길어. 품 안으로 들어온 적을 베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 틈을 진야는 놓치지 않았다. 흡! 단검이 번개처럼 거구의 손목을 그었다. 크악! 거구가 비명을 지르며 돌을 놓쳤다. 진야는 그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 밀쳤다. 뒤따라 들어오던 무사들이 엉켜 넘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비켜라. 뒤쪽에서 날카로운 쾌검을 쓰는 무사가 동료들을 밟고 뛰어올랐다. 그의 검끝이 진야의 미간을 노리고 쇄도했다. 피할 공간이 없었다. 좌우는 벽이고 뒤는 막다른 길이었다. 그때 진야의 눈에 집무실 구석에 쌓여있던 고급 비단들이 들어왔다. 이거나 먹어라.
진야는 발끝으로 비단 두루마리의 끝을 걷어찼다. 촤르르르. 풀려나간 비단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쇄도하던 무사의 시야를 가렸다. 붉은색 비단이 춤을 추듯 허공을 수놓았다. 이런 젠장, 앞이 안 보여. 무사가 당황하여 비단을 베어내려 했지만 질긴 비단은 검날에 엉켜들 뿐이었다. 진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풀려나간 비단 뒤로 몸을 숨기며 촌살보법을 밟았다. 5걸음, 아니 3걸음이면 충분했다. 진야의 신형이 비단을 뚫고 튀어나갔다. 시야가 차단된 적들은 허공에 칼질을 해대고 있었다. 푹. 진야의 단검이 무사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비명과 함께 무사가 쓰러지자 진야는 몸을 회전하며 다음 적의 명치를 걷어찼다. 크헉.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벌럭이는 비단 자락 사이로 진야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적들은 서로 엉키고 부딪혔다. 침착해. 놈은 하나다. 등을 맞대라. 거구의 무사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지만 이미 진야는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 책장을 밟고 천장으로 뛰어오른 진야가 낙하하며 단검을 내리꽂았다. 과지. 단검 자루 끝으로 정수리를 가격당한 거구가 흰자위를 보이며 기절했다. 대장이 쓰러지자 나머지 무사들의 기세가 꺾였다. 도깨비 같은 놈.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2층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밧줄 하나가 내려왔다. 진야, 차봐. 소월의 목소리였다. 진야는 망설임 없이 밧줄을 낚아챘다. 그리고 품에 챙긴 장부를 확인한 뒤 밧줄에 매달려 2층으로 솟구쳐 올랐다. 놓치지 마라. 활을 쏴라. 뒤늦게 밖에서 고함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지붕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한 시즌 후 백운 성 밖에 버려진 사당. 진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드러 누웠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솜씨는 여전하던데. 비단을 이용해서 시야를 가리는 건 제법이었어. 소월은 등잔불 아래에서 훔쳐온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다. 자, 어디 보자. 펜과 놈들이 뭘 숨기고 싶어 했는지. 진야도 몸을 일으켜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거래, 내역처럼 보였다. 비단 몇 필, 면직물 몇 필. 하지만 소월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여기 봐. 적색 염료를 사천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지. 수량이 엄청나. 염료가 왜? 이 시기에 사천 당무는 적혈독을 제조하고 있었어. 그 독의 주재료가 뭔지 알아? 바로 혈마초라는 독초야. 근데 그 풀을 말리면 붉은색 가루가 되거든. 장부에는 염료라고 적어놨지만 이건 명백히 독초 거래야. 소월의 눈이 반짝였다. 하남 펜가가 사천 당문에게 독초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그것도 정파 몰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펜가는 돌을 쓰는 무가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지. 그런 그들이 비열한 동문인 당문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뒷돈을 챙겼다? 이 사실이 강호에 알려지면 펜가는 명예가 땅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소월이 사악하게 웃었다. 당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독 제조 비법과 재료 수급 경로가 펜가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털린 셈이 되지. 두 세력 사이에 금이 갈 수밖에 없어. 진야는 소월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간질을 하겠다는 거군. 빙고. 우리를 쫓는 두 개의 큰 손.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포위망에 구멍이 생기겠지. 소월은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펜가의 가주에게 보낼 서신, 그리고 당문의 문주에게 보낼 서신이었다. 내용은 교묘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 정보를 흘릴 거야.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이게. 등잔불이 타닥거렸다. 진야는 소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판을 짜는 인류가 무엇인지 조금씩 실감이 났다. 칼로 사람을 베는 것보다 붓 끝으로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천기루로 가기 전에 불꽃놀이를 좀 크게 해야겠어. 소월이 서신을 봉하며 말했다. 불을 지르려면
가장 마른 장작부터 태워야지. 팽가와 당문의 실뢰 따위 바짝 마른 지푸라기나 다름없으니까. 진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쫓기기만 하던 사냥감이 사냥꾼들의 발밑에 덫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야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다. 다음은 어디지? 이제 진짜 천기루로 가야지. 입장료는 마련했으니까. 소월이 흔드는 장부가 바로 그 입장료였다. 이 장부 하나면 천기루주가 거절할 수 없는 도박판을 벌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사당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강호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태동하고 있었다.